안녕하십니까. 동아대병원 중환자의학과 이동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ICU에서의 뉴트리셔널 서포트, 중환자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BCCRC 코스 말고 MCCRC 코스에도 항상 뉴트리션이 거의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세부적으로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좀 중요한 것들만 포인트로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환자실에 입실한 또는 중환자들을 좋아지게 하려면, 살려내려면은 원인 질환, 폐렴이면 폐렴, 블리딩이면 블리딩, 원인 질환을 치료를 잘 해야 되고, 그 치료하는 동안에 우리가 합병증을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생긴다면 빨리 인지해서 또 치료를 잘 해야 되고, 그 합병증이라고 한다는 거는 뭐 샥도 있을 거고, DVT도 있고, 감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ICU에 생기는 합병증을 예방도 하고, 생겼을 때 빨리 치료도 잘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외에 특히 또 합병증을 잘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우리 서포티브 케어를 또 잘 해야 됩니다. 이 서포티브 케어랑은 대표적으로는 페인 컨트롤, 안 아프고 이제 안 힘들게 뭐 깨끗하게 오랄 케어도 해야 되고,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뉴트리셔널 서포트, 영양을 잘 공급을 해야지 된다. 이게 보존적인 지치료 중에 하나 중에 중요한 축 중에 이제 하나로 되어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우리가 아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환자를 보다 보면은 공부하고 알아둬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영양도 그 중에 중요한 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해야 되겠다. 단순히 우리는 원인 질환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많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ICU는 트리트먼트라기보다는 ICU 케어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입실한 중환자의 뉴트리셔널 서포트에 대해서는 크게 누구에게 해야 할 것인가, 언제부터, 얼마나,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요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누구에게,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뉴트리셔널 서포트를 다 신경을 다 써야 하는가, 이 환자의 내가 영양 상태를 고민을 해야 하는가, 다르게 바꿔 말하면 이 환자는 말뉴트리션인가, 영양실조 상태인가, 아니면은 곧 영양실조가 될 수 있는 고위험군인가, 요 질문이랑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잠깐 중환자실에 있고 지금 상태가 괜찮다, 그럼 굳이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이미 영양실조가 와 있는 경우도 있고 곧 올 것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 먼저 대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환자들 중에 상당수는 입실하기 전에 또는 입실하는 시점에 이미 영양실조 상태, 말뉴트리션 상태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적어도 한 3분의 1 이상, 고령에서도 더 많기도 하고, 질환에 따라서 AKI에서는 80%까지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환자들이 영양실조거나 위험 인자에 있다.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거의 반 정도가 이미 말뉴트리션 상태거나 빠져 있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양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 ICU에서 들어올 때 이미 말뉴트리션이었거나 고위험 환자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마르고 못 먹고 기운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프로틴 로스도 많고 감염이라는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기 환기나 ICU 스테이, 재원 기간, 위크니스, 인지 기능, 모탈리티 전부 다 영향을 다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면서, 똑같은 군인이라 하더라도 바짝 마른 북한군과 우리나라 군인들 생각하면 전투력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처럼, 환자도 마찬가지로 잘 못 먹고 칼로리 불균형이라면은 병마와 잘 싸워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무엇이 말뉴트리션인가, 영양실조라는 무엇인가,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not any unified definition, 정해진 정확한 기준이 없다. 영양실조라 하면 여기서부터 딱 꺼가지고 오케이 진단 영양실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레이딩으로 아니면 리스크로 이렇게 감별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실조의 기준, 영양실조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뉴트리셔널 리스크 스크리닝, 말뉴트리셔널 유니버설 스크리닝 툴, MST, SGA, 뉴트릭스 코어,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종류의
말뉴트리션을 스크리닝하거나 그레이딩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툴이 많다는 것은 뭔가 하나가 정확하지 않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보통은 이제 NRS나 뉴트리스코어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뭐 연구를 한다. 아마 그저 잘 계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안에 시스템을 보시면. 그래서 보통은 NST 팀에서 이제 많이 계산을 해주거나 참고로 해서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저희 병원 NST 결과지인데 환자가 가면은 이렇게 랩이라든지 환자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평가를 해가지고 영양 요구량, 그 다음에 현재 상태와 레커멘데이션 등은 뭐 튜브식을 하라거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변비가 됐으니까 변비를 치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영양지원팀에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레커멘데이션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이제 잘 듣고 이렇게 하도 되지만은 NST가 없는 뭐 수가 이런 것도 하지만은 없는 팀도 있고 또 NST가 와도 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영양 상태를 평가해야 되는데 환자의 영양 상태를 제일 간단하게 평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 축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영양 상태,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안 좋을 것이고 너무 BMI라든지 콜레스테롤, 알부민, 일반적인 제너럴한 환자의 영양 상태가 어떤지 뭐 근골격 양이 있을 수도 있고 평가하는 방법 축. 두 번째 축은 질병 상태입니다. 질병이 경하면 조금 못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 못 먹었지만은 질병이 굉장히 큰 병이 걸렸다. 그러면 훨씬 더 영양 지원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디지즈 시비리티라든가 디지즈 중증도를 반영하는 스코어들, 샤약이 있다거나 인공호흡기를 달았다거나 ICU 오래 있었다거나 질병의 중증도와 환자의 영양 상태, 환자의 상태 두 가지가 영양 평가의 제일 기본적인 두 가지 축이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이런 스코어들은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NRS를 보면은 환자의 영양 상태가 어떤지를 왼쪽에서 먼저 이렇게 쭉 평가를 하고 여기는 웨이트 로스라든지 BMI라든지 식사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고 오른쪽은 질병의 시비리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질병인지 스트로크인지 뭐 이런 스코어들 들어가 COPD가 있는지 이런 아파치 스코어들 두 가지 축으로 환자의 영양 상태와 영양 리스크를 말뉴트리션 리스크를 평가하는 툴이고 이걸 우리가 점수를 매번 계산하지는 않겠지만은 주로 어떤 항목을 바탕으로 계산하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나이, 뉴트릭 스코어는 나이, 아파치, 소파, 코모비디티, ICU 기간, 뭐 인터루킨 6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스코어를 계산하면서 이런 것들이 환자의 말뉴트리션의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사실 스코어를 계산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는 리스크 팩터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리스크 팩터 있으니까 이 사람은 리스크다, 하이 리스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는 말뉴트리션 리스크라고 하면 너무 말랐거나 너무 쪘거나 최근에 체중이 많이 줄었다거나 술이든 마약이든 어뷰즈가 있거나 MPO를 너무 오래 했거나 그다음에 뉴트리션 로스가 많거나 흡수가 안 된다거나 그다음에 투석을 하는 경우 외상, 번, sepsis 그다음에 뭐 항암제라든지 이런 웨이스팅하는 그런 약제들을 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말뉴트리션 하이리스크 팩터들이라고 할 수 있고 잘 보시면은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들 거의 막 두세 개는 먹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 보고 이 사람은 영양실조다 아니 영양실조의 하이리스크다 고위험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서포트라고 한다면은 얼마가 필요할지, 얼마를 보충할지, 무엇을 챙겨야 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포트를 언제부터 해야 하는 것인가? 중환자실에 환자가 입실하게 되면은 뭐 항상 모든 병이나 모든 환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초반에 보통 예를 들어서 뉴모니아 세피스라고 한다면은 초반에는 카타볼리즘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환자의 이제 카테코라민도 막 분비되어 있고 막 스트레스 호르몬도 나오고 염증과 막 단백질 녹여가지고 막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병마와 싸우는 액티브한 인플레메이션과 카타볼리즘이 이루어지는 시기고 쭈쭈쭈 시간 지나고 나서 환자가 좋아진다 회복이 되면은 이제 재합성하는 단계 아나볼리즘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이제
뭐 이제 근처하겠죠. 회복이 되고 카타볼리즘 떨어지고 아나볼리즘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초반에 카타볼리즘과 그 이후의 회복기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몇 가지 일자로 카타볼리즘 스테이트가 하루 초반에 2, 3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제일 처음에 중환자실 입실할 때, 그다음 입실 3일쯤에, 그다음 7일쯤에 요 세 가지가 1, 3, 7 요게 이제 체크 포인트의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위험이라 한다면은 4일째에 충분한 칼을 줘야 된다. 요거를 잘 기억해. 1, 3, 7이고 고위험은 4일째 이렇게 대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환자가 온다면은 중환자실에 3일에 걸쳐 가지고 확 올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칼로리량을 제일 위가 100%입니다. 100%까지는 올리지 말고 천천히 올려서 한 3분의 2 정도까지 올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속도를 늦춰가지고 7일 때쯤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칼로리 소모량을 다 보충해 주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험이라 한다면은 그 속도 그대로 올려가서 한 4일 때쯤까지는 100% 필요한 칼로리를 보충해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이런 리스크 팩터 고위험이라면 조금 더 빨리. 그래서 처음에는 굳이 꼭 필요한 것만 많이 100% 줄 필요 없고 뭐 꼭 필요한 정도 최소한 칼로리만 주고 3일째에는 다 주면 안 되고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준다 생각하시고 7일째까지는 천천히 증가시켜서 이렇게 가야 된다. 단 환자가 말뉴트리션 상태거나 말뉴트리션 하이리스크가 된다면은 저거 3, 4, 4나흘째 지나서는 거의 대부분의 칼로리를 공급해 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칼로리를 하면 얼마나 주는 것이 적당한 칼로리인가?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소모하고 있는 칼로리를 그대로 보충해 주는 게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소모하는가를 평가를 해서 그럼 제일 이제 보는 방법은 칼로리메트리. 다이렉트 칼로리메트리는 셀 안에서 막 ATP만 막 만드는 걸 봐야 되는 건 불가능하고 인다이렉트하게 간접적으로 보는 방법은 이 사람의 산소 소모와 이산화탄소 생성을 측정을 해가지고 요 아래 공식대로 측정을 해서 이 사람 산소를 얼만큼 썼고 CO2를 이만큼 만들었으니까 대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만 하는 인다이렉트 칼로리메트리가 그나마 제일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한테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인공호흡기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들어 나오는 이렇게 하고 저는 아직은 한 번도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써보신 분들 아니면 강의 같은 걸 들어보면은 인다이렉트 칼로리메트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칼로리 소모와 인다이렉트 칼로리메트리 측정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종종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이 칼로리메트리를 해서 할 것을 공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더 나는 확실하게 재고 싶다면은 이제 풀먼을 아터리에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미케닉 벤트의 CO2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다. 자, 그렇지 않다면 우리 병원은 인다이렉트 칼로리메트리가 없다. 또는 있다 한들 이거 인력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인력 때문에 제가 환자 하루에 한 3명 보면은 측정할 자신이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이 보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은 초반에 그냥 체중 기준으로 해서 급성기에는 하루에 25에서 25 그다음에 뒤쪽에 이제 아나볼리즘 넘어가면 조금 더 칼로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25에서 30 정도로 계산을 해서 에너지 소모량을 예측하면 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반에 쭉 올라간 이 시기 초반에는 20에서 25kcal 정도가 하루에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확 올리는 게 아니라 점점점 천천히 올려서 이제 7일째에는 하루에 25에서 30kcal 정도를 kg당 보충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현실에서는 힘들죠. 어떻게 칼로리를 하루하루 다르게 천천히 올리겠습니까? 초반에 그냥 대부분 하루 이틀 정도는 DW가 하루 1리터를 하루 3, 400 정도 들어게 맞췄다가 그 다음에 보고 환자가 아직 피딩 안 되겠네, 아직 샥이 심하다거나 하면은 TPN 해가지고 대충 좀 주고 사실은 인다이렉트 칼로리 매질을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브로드하게 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피딩이 되겠다. 그러면 또 피딩 이제 EN 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칼로리를 올려가는 이게 아마 일반적인 프랙티스가 아닐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자가 한 명 있는데 173에 51kg다. 이 환자의 기초 대사량은 얼마일까? 먹어야 될 킬로칼로리는 어큐트 페이즈 입원했기 때문에 51kcal 하루에 20에서 25라 그랬죠. 그럼 51 곱하기 나는 좀 많이 주겠다. 25 잡아가지고 하면은 1200 정도 하루에 1200 정도를 보충을 해줘야 되겠다.
그럼 아이디얼 바디웨이트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액츄얼 바디웨이트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뚱뚱하다. 그러면 조금 더 주기도 하고 너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환자는 말뉴트리션의 고위험 환자인가? 스코어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굳이 계산해 보지 않아도 60세, 하나 좀 50세 보통 기준으로 하는데 많고, 수술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 온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가 있고, 외관상 많이, 173에 51이면 잘 모르겠지만, 근육이 많이 없거나 해서 많이 마른 상태로 외관상 보인다. 보기에 많이 말라 보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웨이트로스가 또 많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투석도 받은 사람이고, sepsis도 와 있고, 쇼크도 와 있고, 승합주도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위험 환자이기 때문에 초반에 주주주주 올려가지고 한 사나흘째에는 이제 필요한 칼로리를 충분히 보충해 줄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줄 것인가? 어떻게 준다는 제일 크게는 우리가 AN, 엔테랄 피딩을 할 것인가 아니면 PN, 파렌테랄 피딩을 할 것인가? 그건데 이것도 어쨌든 뭐 최근에 데이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확실한 것은 EN이 PN보다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로 TPN이라든지 뭐 페리페랄 PN을 주는 것보다는 경구로 입으로 먹이거나 입으로 먹일 수 없다면은 튜브를 통해서 이제 튜발 피딩을 해서 엔테랄 피딩을 하는 게 파렌테랄 피딩을 하는 것보다 더 좋다. 왜냐하면 일단 더 싸고 훨씬 더 피지올로직하고 장의 이런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은 PN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EN이 좋다. EN이 더 좋고 자꾸 EN을 조금 더 빨리 하고 초기에 하고 자꾸 이제 해보니까 이제 얼리로 하는 게 딜레이 EN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할 수 있으면 조기에 EN을 시작하는 게 좋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안전하게 확실하게 해가지고 좀 천천히 하자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으면 무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EN을 조금 더 빨리 당겨보니까 초반에 EN을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주위에서 EN 조기에 경장 영양을 하되 가능하면은 안전하게 조심해서 하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 카타볼리즘 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초반에는 염증이 와 있고 막 온몸에 이런 병마와 싸우는 그런 시기니까 이때 특히 뭐 샥이 심하다거나 염증이 심한 경우 이때는 장기 기능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올간 디스펑션, 샥 자체가 올간 펄퓨전 떨어 디스펑션 생기는 건데 바울도 중요한 오르간이기 때문에 바울의 펄퓨전도 떨어져 있고 바울의 이스케미아도 동반되는 게 왕왕 있고 또 막 이제 샥이 좋아지고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바울의 인조리가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EN을 한 과연 도움이 될까 연구해 보면은 이 연구자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 그래도 초반에 EN을 가능한 빨리 아주 막 샥 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샥이 조금 좋아지기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겠다. 완전 회복은 안 됐지만 그쯤 되면은 그래도 EN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연구자들의 가설이에요. 해봤다. 어떻게 했냐면은 벤트를 달고 있고 아직 승합제 샥은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승합제 어느 정도 양이 줄어들고 벤트를 달고 있는 시점에 한 그룹은 그냥 PN으로 하고 승합제 다 끊고 나서 그 다음에 EN을 시작을 했고 한 그룹은 아직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주 이 정도 벤트도 못 됐고 승합제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 이때 EN을 바로 시작을 해보자. 점차적으로 해서 좀 토하거나 이러면은 좀 줄이고 그렇지만 칼로리는 줘야 되니까 모자라는 것만 파렌테랄 보충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애들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모탈리티도 뭔가 더 좋지 않을까 가설을 세우고 했는데 28일째 모탈리티, 90일째 모탈리티, ICU 모탈리티에서 다 차이가 없는 것으로 재원기간이라든지 ICU 재실기간 다 차이가 없다. 물론 더 안 좋은 건 아닌데 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안 좋은 게 조금은 있더라. 뭐가 안 좋냐면은 EN을 초기에 시작하니까 환자가 더 많이 토하고 설사도 더 많이 생기고 바울 이스키미아도 더 생기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고 차이 극명하다. 그렇진 않지만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일관되게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더 많이 생겼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음상에서 보면은 얘는 조금 빨리 했거나 아니면 이미 좀 무리하게 빨리 했다기보다는 무리하게 한 거죠. 이렇게 내가 많이 줬다거나 망을 빨리 올렸다면은 환자 폐렴 좋아져가 이제 벤트 위닝하고 하는 와중에 확 하고 나면은 마스피레이션 되고 나빠지고 에파 40에서 100 올라 이런 경우가 임상에서 한 번씩 경험하다 보면 그래도 이렇게 한 케이스만 나빠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그래도 조금 빨리 하는 거 중요하지만 너무 빨리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해는 좀 보류하는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샥이라든지 아니면 승합제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 승합제 얼만큼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도 정해진 기준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앞에 연구했던 거를 보면은 노레피네프린이 0.15 마이크람 근처 정도나 아니면은 두 가지를 쓰고 있다거나 이 정도쯤 되면, 또는 아직도 락테이트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타입 B도 있을 수 있지만 타입 A의 락테이션 때문에 아직 어딘가 디스퍼퓨전이 떨어진 곳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래도 그렇지만은 많이 좋아졌고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엔테랄 피딩을 조금 보류시키고 아직 하루 이틀이라면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은 4, 5일째 일하고 있으면은 그때는 파렌테랄 피딩을 스타트 하고 좀 기다렸다가 EN을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공호흡기라든지 세데이션 시키고 있는 경우 인공호흡기를 달아도 EN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세데이션 돼 있다. 자고 있다. 멘탈이 아직은 깨우기 좀 어렵다. ITS 심하다. EN 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뉴로머스큘라 블로커를 쓴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해도 괜찮고, 보과이, 프롬 포지셔닝 한 번씩 하는데 엎드려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안전하게 컴플리케이션 없이 엔테랄 피딩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엎드리는 경우, 집에서 저도 엎드려서 음식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 봐서 엎드려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프롬 포지셔닝을 할 때 이제 좀 환자 체형에 따라서 배가 좀 오베스한 경우에는 아무리 이렇게 가슴 올리고 배를 띄워놔도 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만 이거는 좀 조심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칼로리를 뭔가 주는데 어떤 영양소 이렇게 보충해 주는 게 좋을 것인가? 자, 앞에 그 사람입니다. 자, 첫날 이 사람에게 줄 칼로리는 1200이라 그랬잖아요. 하루 소모량이 대충 계산했을 때. 그래서 이거 인다이렉트 칼로리 매트리를 쟀으면 정확하게 1200이 맞는데 우리가 체중으로 대충 쟀으니까 꼭 1200을 무조건 줘야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더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겠죠. 이 사람은 고위험군이니까 쭉 올려주겠죠. 산화할까지. 그 다음에 이후로는 100%로 가겠죠. 자, 그러면 고위험군 올릴 때 이때는 대충 이 정도 주면 3분의 2 정도를 준다. 1, 2, 3일 때. 제일 좋은 거는 첫날에 200, 400, 600 올려가지고 쭉쭉 올라가면, 아니지, 300, 600, 900 쭉쭉 올라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매일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초반에 6, 700 정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 DW 1리터에는 이제, 5%가 170이고, 10%가 340이니까, 10% 1리터 하루에 2개, 2리터를 주면은 한 600, 700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루에 10% 리터 주면은 칼로리는 충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칼로리만으로 따지면. 자, 그리고 이제 칼로리를 더 적게 주느냐, 더 많이 주냐 보면은, 이 연구가 모든 건 아니지만, 그 잘 보여주는 연구라서 가져왔는데, 모탈리티입니다. 모탈리티고, 이 사람의 에너지, 레스팅 에너지 익스펜디처가 100%, 앞에 갔으면 1200칼로리가 100%인데, 100% 기준으로 했을 때, 모탈리티가 초반에 너무 적게 주면, 40, 50% 밑으로 떨어지게 주면은 더 안 좋은 것 같다. 더 많이 줘도 100%, 120%, 140% 주니까 이거 더 안 좋은 것 같다. 오버피딩도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얼만큼 주는가? 대충 한 70% 근처로 주는 게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초반에 환자가 왔을 때는 팍 100% 올리는 게 아니라, 3분의 2 근처에서 주놓고 천천히 올려라. 그렇게 돼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단백질 양을 보면은 단백질 양이 이제 하루에 1.3 기준으로, kg당 1.3g 기준으로 해가지고 5% 근처로 하니까 제일 낮고, 그 다음에는 적게 주거나 많이 주면은 또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서 최근에 ESPN 때로 나오긴 했는데, 급성기에는 어쨌든 3분의 2 근처, 에스펜은 이제 70% 미만, 아스펜은 첫 7일 동안 12에서 25%도 아주 천천히 올려서 공급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백질은 우리 몸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고, 엔자임이나 호르몬 다 이걸로 만들고, 안티바디도 단백질이고, 다 단백질로 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급성기에는 단백질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잘 신경 써서 보충을 해줘야 된다. 에스펜에는 하루에 kg당 1.3g 이상을 줘라. 아스피린은 하루에 1.2에서 뭐 병질 따라, 환자 따라, 상태 따라, 병 따라 1.2에서 2.0g을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하루에 120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단백질은 얼마나 필요한가? 1.5를 주고 싶다. 앞에 뭐라 되어 있나요? 1.3 이상, 1.2, 2.0이 줘야 돼. 나는 대충 1.5 줘야 되겠어. 한다면은 1.5로 계산을 하면은 하루에 51 곱하기 1.80g 정도의 단백질을 보충해줘야 된다. 우리 TPN 처방을 이렇게 초반에 하시기도 하지 않으면은 해보면은 80g 단백질 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앞에 5% DW 1리터 주고 하는 것들은 단백질은 하나도 안 주고 글루코스만 주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우리 저탄고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고 그런데 중환자는 저탄고지가 아니고 저탄고단입니다. 탄수화물은 굳이 적게 해줘야 제한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을 잘 챙겨서 줘라.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초반에 수액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모탈리티, 서바이벌이 더 떨어진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5% TW, 10% TW 수액 3리터, 4리터 줘가지고 이렇게 맞춘다기보다는 필요하다면은 TPN, 가능하면 또 EN 해서 수액 어느 정도 제한하가면서 뉴트리션 서포트를 구성해야 되겠다. 저탄고단, 덱스트로즈 적게 단백질은 많이, 볼륨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리피드나 마이크로는 전해질 같은 것들 보충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초반에 짧게 하고 끝날 환자들은 이렇게 꼭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 이상 파렌테랄 뉴트리션이 길어진다. 그때는 조금 믹스해줘야 되고 엔테랄 뉴트리션은 크게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부전, 우리 투석하는 환자들 보면 투석하기 전에는 신부전이 있으면은 단백질을 주면 신기능이 더 나빠지니까 단백질을 제한 시기를 하고 투석을 시작하면은 단백질이 이제 로스가 많아지니까 단백질을 좀 공급해줘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에스펜인도 그렇고 아스펜도 그렇고 중환자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영양에, 뉴트리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가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환자에서 영양 가이드라인도 있고 마찬가지로 키드니 디지에도 가이드라인, 영양 가이드라인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CKD 진행 안 하게 하려고 이제 로우 프로틴을 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루에 0.7g 미만으로 많이 제한해라. 그래야지 키드니 펑션이 그래도 최대한 리저브 된다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중환자 가이드라인 뭐라 되냐면 이제 어보이드 키드니 투석을 딜레이 시키거나 피하기 위해서 프로틴을 제한하는 것은 중환자에서는 하면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KD 환자 같은 경우 진행할 때 프로틴 제한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환자가 시약이라든지 해서 중환자실에 오게 됐다. 그거는 무시하고 일단은 초반에는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강력히 레코멘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 안 하고 있어요. 투석 단백 제한해야 돼요. 오케이. 그렇지만 중환자실에 온 순간은 그 이전에 중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단백 제한이 아니라 저탄고단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로리와 볼륨, 저탄고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칼로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 큰 것들만 NST, 뉴트리셔널 서포트를 중환자실에 오는 모든 환자에게 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에게 할 것인가. 그럼 누가 말뉴트리션의 리스크 팩터인가, 말뉴트리션 상태인가 한다면은 언제부터? 첫날부터, 4일부터, 7일부터 칼로리를 얼마나? 첫날에는 70%, 3분의 2 정도, 고위험은 4일째 풀, 아니면은 7일째까지 천천히 올려가지고 100% 에너지 익스펜디처를 줘야 되고 이 에너지 익스펜디처를 계산하는 게 우리가 브로드하게 던지잖아요. 이렇게. 1200엔, 1200엔 이걸 체중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 1200 줘야 되는데 1000밖에 안 줬네. 이렇게 뭐라 할 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브로드하게, 조금 더 많이 줘도 괜찮고, 브로드하게 가도 괜찮다. 단,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칼로리를 잘 맞춰서 충분히 공부해줘야 되겠다 한다면은, 인다이렉트 칼로리메터리 같은 것들로 정확하게 평가해서 정확하게 공급을 해줘야 되고, 가능하면은 EN이 좋다. PN보다는. 그리고 가능하면 EN 빨리 저항해 좋다. 그렇지만은, 너무 무리하지는 말자. 왜냐면 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문제가 가끔씩 생기더라.
그럼 준다면 어떤 영양이 좋아? 칼로리만 계산해가지고 오프햄프로 DW 해가 하루에 막 준다. 그 볼륨도 많이 늘어나고 칼로리 구성이 안 좋다. 그럼 칼로리 구성 어떻게 되는가? 저탄고당. 단백질을 많이. 단백질은 급성기에는 한 1.5 주면 됩니다. 좀 좋아지고 나면 뒤에는 2.0 올라가더라도 급성기에는 하루에 1.5g 정도 kg당 이렇게 60kg이면은 90g 정도를 준다고 생각해서 구성을 하면 되겠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NST 이야기를 잘 들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